자, 이제 총선이 4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천이 이제 마무리 단계로 좀 접어들고 있는데 그 양당은 지금 상대방 공천을 놓고 사천이라고 지적하는 비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 방탄력 이게 공천의 기준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시스템을 빙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천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이제 공천 파동이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비교적 잡음 없이 무난한 공천을 하고 있다. 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민주당은 그 요란하죠. 요란한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결국에는 그 일관성 있는 기준, 뭐 공정한 기준 이게 흔들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당사자들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그리고 밖에서 지켜보는 관찰자들이 보기에도 결국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보다는 당내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더 우선 그런 목표가 더 우선한 그런 공천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 일부 이제 뭐 탈당 선언한 의원들도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이탈의 규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공천을 이렇게 해서 논란이 커지면 이게 본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천 논란이 큰 당이 선거에서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점이 민주당으로서 상당한 위기 요인인 것 같고 국민의힘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것 같은데 뜯어보니까 이게 조용하긴 한데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고 혁신도 없다. 산무공천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뭐 이런 얘기를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했는데요. 현역 불패입니다. 지금 현역원이 단 한 명도 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용하지만 지루한 공천을 기조로 잡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논란이 될 만한 문제적 인사들의 공천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해병대 최상병과 성과 같은 경우에는 특검도 예상이 되고 국정조사도 예상이 되고 이게 진실규명하고 책임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로막아 왔던 인사들이 공천을 받고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결국에 진실규명에 걸림돌이 되는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점들은 조용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국민 눈을 속이는 그런 공천 아니냐. 자, 국민의힘 현역 불패 공천이 시스템 공천입니까?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 뭐 민주당은 비명 행사, 친명 횡재, 국민의힘은 현역 횡재, 신인 행사, 뭐 이런 조어들이 뭐 날아다니더라고요. 정국 교수님. 예, 현역 불패로 나오는 정말 민주주의 풀뿌리에 반대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말이죠. 역시 그 공천은 권력자의 입김이 정말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번에 국민의힘은 조용하다고 그러지만 절대 강세 지역 부산 경남의 용산이나 또 한동훈의 어떤 그 힘이 작용하는 그런 단수 공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선 의원들 물갈이를 일관되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이제 그 딱 지목을 했단 말이죠. 이런 데를 이제 전략 공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절대적인 어떤 나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충북의 그 다선 의원들 보니까 뭐 70대인데 뭐 어떻게 자연스럽게 또 승리를 했더라고요. 이런 점 등등으로 해서 그 문제가 많은 게 국민의힘에도 있다. 그리고 그럼 민주당은 어떠냐? 민주당도 기준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절대 강세 지역에 자기들 그 경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순천에 이계호 의원한테 공천 줬어요. 단수 공천. 그 이유는 이낙연 대표 떠나갈 때 자기를 지켰다 이거죠. 뭐 이런 식의 그 권력자 공천 기준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 대표가 요즘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이 공천에 이제 권력을 지다 보니까 그 동안에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친구들 이제 맛 좀 봐라 하는 식의 그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보여요 눈에. 자, 우리 이 장현주 부위원장은 네. 어떻게 봐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앞서서도 많은 말씀 주셨는데 일단 민주당의 공천이 국민의힘보다 상대적으로 좀 시끄러워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시끄러운 것이 꼭 나쁜 것이고 뭐 국민의힘의 이 조용한 공천이 꼭 좋은 것이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천을 또 끝까지 보고 또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일단 민주당의 시끄러운 공천에서의 또 한 가지의 단면은 현역들도
예외일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역들도 뭐 물갈이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혁신 요구에 부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현역들에게도 뭐 프리미엄이나 특혜나 이런 거 보장해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보이거든요. 사실 민주당의 1차 경선 때 경선 결과에서 현역 의원 5명이 경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런 게 보여주는 게 민주당은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뭐 물갈이가 필요하다면 물갈이 또는 뭐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요구 눈높이에 맞춰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뭐 현역 불패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 비교되는 지점이라 생각하고요. 그게 일단 29일에 이번 29일은 목요일일 텐데 그 이른바 이제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표결을 붙일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맞물려서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해봅니다. 네, 지금 우리 장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특검 통과될까봐 현역 모두 통과된 거죠. 이런 댓글이 있고요. 현재 정치판에서 신인들은 비례로 입성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권원 부위원장도 그런 걸 절실하게 느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둘 다 시스템 공천은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다만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그 기준, 프로토콜이 뭐냐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이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게 그 다선 의원들을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나쁘게 좀 표현을 하자면 명문 갈등에서 이제 지금 당 대표로 있는 이재명 대표 쪽에 뭐 좀 친한 사람들은 좀 살리는 것처럼 좀 보여지는 그런 측면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문 갈등 이후에 좀 더 확산되는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었고, 특히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반사적으로 좀 잡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민들한테 좀 많이 좀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이기는 공천을 하다 보니까 인지도 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준을 둘 수밖에 없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현역이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는 뭐 좀 더 강세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인들 또한 이제 인지도 면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경선을 가더라도 좀 뭐 이게 뒤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결과가 되다 보니 결과론적으로는 뭐 이게 뭐 현역 물갈이가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나름대로는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뭐 사람들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뭐 부각이 되는 부분이 좀 더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양당의 결과에 시스템 공천이 어느 게 옳았는지는 한 40일 이후에 국민들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민주당에 걸러지는 사람이 죄다 비명계라는 것. 이걸 어찌 공정 경선이라고 하겠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 차은우, 이재명이라 외쳐야 단수 공천 받는 거 다 봤쥬?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지금 공천을 받은 분 같은 경우에 일단 해당 지역과는 별 인연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 기여도 이런 게 주되게 평가받은 것 같은데 그 당 기여도가 특정 방송에 나가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식의 대언론 활동을 한 게 평가를 받아서 기여도가 인정이 됐는데 그게 과연 합당한 기준일까?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과거에 그분이 무슨 뭐 차은우하고 이재명을 비교해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런 건 제가 보기엔 가십이고 그러니까 저게 본선 경쟁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되는데 도봉갑이라는 지역이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우세 지역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을 공천할지에 따라서 그게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일종의 유권자들에 대한 성의이자 존중이 있느냐 이런 걸로 평가받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게 이가십이 자꾸 이슈가 돼가지고 인구가 회자되다 보면 인지도에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부정적 인지도일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는 두 번째 지금 총선 출마인데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후보입니다. 김재섭. 예. 네. 그리고 젊고 네. 그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좀 한쪽으로 막 치우친 그런 후보가 아니에요. 근데 어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약간 반대쪽에 있었던 측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발언 같은 걸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비교적 좀 객관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러려고 했던 후보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 전체의 특히 전략 공천이라는 게 혹은 단수 공천이라는 게 본선 경쟁력이나 이기기 위한 그런 어떤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에 기초한 그런 공천이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그런 공천이 아니나 싶습니다. 정 교수님. 예. 저는 정치학자로서 말이죠.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전략 공천, 우선 공천, 자객 공천 이 권력자들의 장기판 말놀이 이 선거가 돼야 되느냐. 네. 이거 정말 고쳐져야 됩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한 게 사실 그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뭐 정말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 무너지고 권력자의 마음대로 꽂는데 지금 도봉갑을 보면 정말 오죽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조롱을 하면서까지 그 얘기를 했습니까? 뭐 코를 파거나 뭐 누구보다 좋다고 그러면은 자기는 공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제가 보기에도 뭐 정말 그 무명의 어떤 그 언론인 출신을 그 임명을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지현 행정관이라고 경산에다가 임명을 했는데 그 윤두현이라고 뭐 저 국민의힘에서 공보 담당 책임도 하고 뭐 나름 활약한 의원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분위기를 아는 거죠. 용산의 분위기를 알고 이제 잽싸게 이제 본인이 이제 철회를 하고 누굴 기다리겠다 했는데 조지현이라는 그 젊은 여성인데 이거 뭐 권력자들이 이거 여기는 우리 젊은 애 하나 보내갖고 자격을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경산이라는 데가 그렇게 또 쉬운 데가 아닌데 이거 정말 권력자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좋아한단 말이죠. 누구와 누구를 붙이면 좋아하고 어디는 누구를 붙이면 좋아하고 분석하고 재미있게 보고 이런 그 우리 정치 풍토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뭐 조용하고 우리는 잘한다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보면 난리가 아닙니다. 뭐 삭발하는 사람, 뭐 농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노웅래 의원 지금 그것도 이제 고령이 다 돼가는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역시 정치는 권력자의 이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한국 정치 정말 참 비감스럽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새 선관위원장에 박범계 삼선의 박범계 의원을 임명할 모양입니다. 네. 이제 비명 행사 논란 이런 거를 수습하려는 시도라고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 보이는데요. 일단 저는 뭐 민주당의 공천이 여러 가지 뭐 지역구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모든 지역구에서 나타나는 갈등 상황이나 뭐 여러 현상들을 그냥 단순히 계파 갈등에서만 원인을 찾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계파 갈등이라는 또 프레임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물론 뭐 계파 갈등성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지역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나름의 지역구는 다 각각 복합적인 이유들로 지금 여러 가지 자본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많은 또 의석수를 차지했던 것도 분명하고 그러면 당연히 불가피하게 민주당 현역 의원과 그리고 원외의 어떤 경쟁자들이 구도를 형성해서 경쟁하는 지역구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모든 구도를 다 뭐 친명 대 비명 간의 계파 갈등으로만 취한해서 바라보기에는 좀 저는 좀 본질적으로 좀 다른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제 할 일은 이런 계파 갈등으로 보이는 이런 오해의 소지들을 좀 깨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파 갈등이 본질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구마다 갈등을 하고 있거나 또는 경쟁을 하고 있는 원인들이 있고 또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현역에 대해서도 우리는 혁신의 요구에 다 부응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동작을 여기서 컷오프에 반발해서 탈당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 입이 지금 시한폭탄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동작갑 김병기 의원 공관이 간사인데 뒷돈 받았다 이렇게 폭로를 했고 이 대표에게 증거까지 전달하며 충원했다. 그래서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개딸들하고도 전면전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거 이수진 의원의 입 이렇게 쉽게 다물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이수진 의원이 이거를 만약에 허위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 이게 선거 과정에서는 허위 사실 공표로 사실 이제 고발받을 네.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근거가 없이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수진 의원을 통해서 이제 속속들이 이제 조금씩 밝혀지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특히 뭐 이 그 선거 그 과정에서 뭐 벌어졌던 이 친명과 친문의 내부에서 이제 쉬쉬하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이야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개딸과의 이제 불만들, 개딸의 특정 지역, 특정 후보자들 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민주당 내에서도 시스템이 좀 잘못됐음을 이제 국민들 앞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수진 의원이 이제 무소속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혀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저기 정공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일부 좀 약간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 상대 후보가 누구냐 하면 최경환 전 의원 그 무소속 후보입니다. 이제 무소속 후보가 그 경산 내에서 이제 지지율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윤두현 뭐 현역 의원이라든지 지금 그 후보로 추천된 이제 그 조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연 이길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에서도 좀 고민들이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윤두현 의원이 뭐 일단은 한 곳으로 모아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뭐 불출마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내부에서 사정은 또 다른 사정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한동훈 윤재옥에 의한 당무 기여도 채점으로 시스템 사천이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구체적으로 직격을 했잖아요. 거액 불법 정치자금 범죄 저지르고 추징금 7억 안 냈다 그러면 김민석 의원은 이거 적격심사의 탈락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타일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도 민주당 의원들하고 국회에 설전을 할 때면 그 뭐 질의하는 의원의 사적인 어떤 논란이나 이런 문제를 딱 꼬집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역공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지금 비슷한 뭐 양상이라고 보고요. 김민석 의장이 문제 제기했던 바 결국 이제 한동훈 사천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기여도 평가라는 정성적 요소가 반영이 돼서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얘기를 민주당이 하는 건 좀 민망하죠. 사실은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지금 논란이 더 커져 있고, 거기서 이제 동료 평가라는 항목이 굉장히 큰 배점을 차지하는데 누구는 0점을 맞았다더라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약간 조소하듯이 했던 게 큰 논란이 되고 당사자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었는데, 따지자면 이제 그런 정성적 요소들은 더 크게 반영이 돼 있어요. 지금 민주당 그 공천 기준에는. 근데 그거를 오히려 뭐 국민의힘 공천을 가지고 시비할 계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김민석 그 의원의 또 과거사를 뒤집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어서 반발하는 것도 썩 이렇게 이제 품이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예전에 법무부 장관 할 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됐으면 좀 달라져야 되고, 특히 여당을 책임지는 그런 사실상의 당 대표가 됐다면 조금 이제 넓은 이런 그 포용력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서 물론 이제 저분 출마도 안 하고 이번 총선 끝나면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제 한동훈식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별로 주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최근에 책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청렴을 죄다라는 책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뭐 어떤 내용이냐면 그 대한민국에서 그 정당의 공천 시스템과
그 인사 정보 검증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을 쓴 내용인데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 기여도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예. 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 기여도 부분은 이제 우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평가 요소 중에 예. 한 부분으로 좀 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의원 같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 당 기여도가 큰 분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는 공천이 가능한 부분일지 예. 모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평가 요소 중에 이제 감점 요소로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인사정보관리단을 관리하던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인사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요소가 되면 이제 뭐 그 인사가 좀 안 된다라는 부분을 결정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이 김민석 의원처럼 이제 추징금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사 검증에 있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결정 요소로 이제 판단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엄격하게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국회의원과 그 뭐 후보자를 평가를 할 때 이번에 제가 처음 봤어요. 민주당에서는 그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언론에 노출이 됐죠. 네. 저는 그렇게 디테일한 그 서류는 처음 봤습니다. 네. 이게 말이 안 돼. 헌법 기관을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다가 특히 민주당 특유의 다면 평가가 있어요. 동료 평가라든가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내려온 건데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좌파식의 평가입니다. 헌법 기관을 동료 의원들에 의해서 평가하는 그런 그 점수를 넣는 것도 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박용진하고 이수진이 네. 뭐 이렇게 걸린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국민의힘은 뭐가 문제냐? 당 기여도를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임의로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